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외진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가로젓곤 했는데 그곳은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의 집이었으나 지금은 기세가 꺾여 기울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최 씨는 조상들이 물려준 밭과 논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며 하루하루를 투전판에서 보내는 인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자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담장 곳곳은 허물어져 쥐나 들고양이가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최 씨는 집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이면 밤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궁리만 하거나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낡은 투전목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는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길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겨울밤이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우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최 씨는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낡은 석가래 사이로 보이는 어둠이 마치 자신의 암울한 미래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한 번 빠진 도박의 늪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제는 가족들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음에도 대박을 터뜨려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밤새 삭바느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거리다 지쳐 잠드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읍내장터의 허름한 주막에서 낯선 노인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며칠 밤낮으로 그의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술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레해져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기를 보름달이 뜨는 밤에 대문에 붙은 입춘대길 부적을 거꾸로 붙이고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으면 집을 지키는 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안의 안녕을 위해 성주신이나 조왕신을 모시지만 대문을 지키는 문신, 맨션이야말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관장하는 강력한 존재라고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그 신은 내기를 좋아하여 인간이 목숨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걸고 승부를 청하면 거절하지 않는데 만약 인간이 이기면 그 어떤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준다는 믿기 힘든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기려 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설 때 그는 문득 대문 양쪽에 붙어있는 낡고 빛바랜 부적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고 마치 그 부적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져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대문은 평소와 다르게 웅장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최 씨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복인지 화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으며 자신도 모르게 만약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바람이 횡하니 불어와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는 밤마다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문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고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상상은 더욱 구체적인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가 밤늦도록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가 드디어 실성을 한 것이 아니냐며 수근거렸지만 최 씨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다가오는 보름달이 뜨는 밤 문신과의 한판 승부를 벌여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와 보잘것없는 목숨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잃을 것이 없다는 배짱이 생겨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밤하늘의 달은 날이 갈수록 차오르며 최 씨의 결심을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질 좋은 종이와 먹을 꺼내어 문신을 불러내기 위한 새로운 부적을 그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선비의 후손이었기에 붓을 잡는 것이 낯설지는 않았으나 신을 속이고 불러내려는 불경한 목적을 가지고 붓을 들자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먹냄새는 그의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마치 그의 무모한 도전을 경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행동을 눈치채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밤마다 대문 앞을 서성이고 무언가 몰래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혹여나 또다시 집문서를 들고 나가 노름판에서 날려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여보,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밤잠을 설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내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남자가 큰일을 도모하는 중이니 아녀자는 신경 쓸 것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소리는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최 씨네 집 대문 근처에서 밤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보인다거나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해가 지면 최 씨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밤길을 걸을 때면 그 집 앞을 피해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최 씨는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를 오히려 반기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방해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는 문신과의 내기에서 이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옛 문헌들을 뒤적이며 신과 대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었으나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에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초에 씨는 읍내로 나가 가장 좋은 술과 고기를 사들고 들어왔는데 이는 문신을 대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긴장을 풀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술상을 차려놓고 홀로 앉아 잔을 기울이며 대문 너머에 있을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비루한 몰골을 하고 있으나 한때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호기장의 기계애를 가졌던 놈이다. 네가 정말 신이라면 내 배짱을 시험해 보거라.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두려움은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는 도깨비처럼 보여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씨의 집 구조는 전형적인 미음 M자 형태의 한옥이었는데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가 마당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대문은 행랑채의 중앙에 위치하여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그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집안이라는 아늑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저 문이 단순히 사람을 드나들게 하는 나무판자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신계를 가르는 경계선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며 대문의 견고함을 확인했는데 이는 곧 벌어질 내기의 장소가 바로 이곳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도 어느덧 결전의 날인 보름날 아침이 밝아왔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 밤에 뜰 달이 얼마나 밝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제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이는 신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 앉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문신과의 내기 장면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축축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눈빛 속에는 탐욕과 공포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네 집 부엌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미리 친정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위험한 도박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혹여나 실패했을 때 그들이 볼 꼴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오로지 최 씨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 찼고 그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작은 소반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소반 위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낡은 장기판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장기로 문신을 이길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 밤 11시 새벽 1시이 가까워지자 둥근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부적을 꺼내 들었는데 붉은 주사로 쓴 글씨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대문 앞으로 다가가 부적의 위아래를 뒤집어 대문 정중앙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빗장을 풀고 활짝 열어젖힌 뒤 마당 한가운데 깔아놓은 멍석 위에 정좌하고 앉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이닥쳐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최 씨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이 온 신경을 대문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갑자기 대문 밖의 풍경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또 눈앞에는 익숙한 마을 길이 보여야 하건만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길을 가리고 알 수 없는 형체들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장기판을 꽉 붙잡았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둔탁하고도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땅이 미세하게 울리고 최 씨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습니다. 최 씨는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릅뜬 눈으로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안개를 뚫고 누군가가 대문 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는 커 보였고 온몸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관복 차림에 긴 수염을 휘날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붉은 기운이 감도는 호랑이상을 하고 있어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집의 대문을 지켜온 문신, 즉 문을 지키는 신령이었습니다. 문신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형형한 눈빛으로 최 씨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웅장하고 깊었습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금기를 깨고 나를 불렀느냐. 내 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드러나 보자. 문신의 호통에 최 씨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과 내기를 한번 하고 싶어 불렀습니다. 제가 이기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고 제가 지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최 씨의 당돌한 제안에 문신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안의 기와가 들썩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문신은 최 씨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장기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조다. 내 수천 년을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지만 너처럼 겁없이 덤비는 놈은 실로 오랜만이다. 어디 내 놈의 실력을 한번 보자꾸나. 문신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당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달빛조차 그들의 기세에 눌려 빛을 잃은 듯 희미해졌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기알을 정렬하기 시작했고 문신은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과 사, 그리고 그 너머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소매 속에 숨겨둔 비장의 술을 만지작거리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기이한 대결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집 기와지붕 위에는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열린 대문 밖으로는 어둠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뱀처럼 집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장기판의 말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담아 움직였고 문 씨는 여유로운 듯하면서도 날카로운 수를 두어 최 씨를 압박해 왔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도박의 끝에 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토록 원하던 부귀영화일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문신의 눈을 피해가며 상대의 심리를 읽으려 애썼는데 문신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어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신이 장군 하고 외칠 때마다 최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식은땀을 훔치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평생 도박판에서 구르며 익힌 눈치와 속임수 기술이 있었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내기판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죄였으나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최 씨에게는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이겨서 팔자를 고쳐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막 속에서 딱딱 장기알 두는 소리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준비한 함정으로 문신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고 문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승부가 결정날 것이며 그 결과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가 이 대결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고 최 씨의 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인간과 신의 내기장기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지만 맞은편에 앉은 문 씨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돌부처처럼 앉아 장기판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문신의 덩치가 워낙 거대하여 그가 팔을 들어 장기알을 옮길 때마다 서늘한 바람이 일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는데 그럴 때마다 최 씨의 가슴도 함께 철렁거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제법 장기를 둔다고 자부해 왔으나 수천 년을 살아온 신의 수일기는 인간의 얕은 꾀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문신의 공격에 최 씨의 방어선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고 궁공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최 씨의 손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살짝 가려져 마당이 어둑해진 순간 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문신의 시선을 잠시 분산시키려 애썼고 소매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장기알 하나를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투전판에서나 쓰는 비열한 속임수였고 감히 신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만 패배는 곧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문신이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의 기운을 살피는 찰나 최 씨는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장기판 위에 두 하나를 차 체예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그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문신은 다시 시선을 내리깔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임수가 성공하자 최 씨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과감하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생겨난 강력한 말의 위력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문 씨는 고개를 갸웃거하며 미간을 찌푸렸으나
인간이 감히 신의 눈앞에서 사기를 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문신의 진영을 유린했고 마침내 문신의 궁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결정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장군, 최 씨가 외치는 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억눌려 있던 욕망이 폭발하는 듯한 희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신은 한참 동안 장기판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의 시간은 최 씨에게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신이 고개를 들고 최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최 씨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도 깊었습니다. 최 씨는 혹시라도 속임수를 들킨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문신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신은 낮은 목소리로 인간의 집념이 실로 무섭구나. 내 비록 내 수법이 기이함을 느꼈으나 승패는 승패인 법. 내가 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씨는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소원을 말할 차례였고 그는 이 순간만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눈을 번뜩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금은보화도 아니고 높은 벼슬도 아닙니다. 최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말을 또박또박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저와 제 가족들이 겪을 모든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이 집의 대문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최 씨의 소원은 단순한 부귀영화를 넘어선 인간의 운명 자체를 거스르겠다는 오만하고도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고 병이 들어오지 못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신은 최 씨의 소원을 듣고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비웃음과 연민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거늘 너는 그 순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 문신의 물음에도 최 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과 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최 씨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문신은 그런 최 씨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조다, 내가 이겼으니 그 소원을 들어주마. 오늘 밤부터 이 대문에는 나의 강력한 결계가 쳐질 것이다. 그 어떤 저승사자도 역병의 신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문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거대한 손바닥으로 대문짝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대문 전체가 푸른 빛으로 환하게 빛나더니 이내 그 빛이 나무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단 명심해라 지영심해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가는 것도 막는 법이다. 네가 선택한 이 소원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오로지 내 몫이다. 문신은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신이 사라지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최 씨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생생한 통증이 느껴졌고 대문에는 방금 문신이 남긴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그을린 채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대문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의 웃음소리는 새벽녘의 찬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고 마을의 개들이 그 소리에 놀라 일제히 지저댔지만 또 최 씨에게는 그 소리마저 승리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친정에 가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최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퀴퀴하고 음산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기운이 집안을 감싸고 도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 전에 없이 활기차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으나 최 씨는 이제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 걱정 마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 최 씨의 집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다시 투전판에 나갔을 때 그는 예전처럼 돈을 잃기는커녕 연전연승을 거두며 잃었던 재산을 순식간에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지만 최 씨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껄껄 웃어 넘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마을에는 무서운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김씨네 아이가 열병으로 쓰러지고 건너편 박씨네 노모가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는 등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대문에 가시나무를 걸어두고 구슬하는 등 난리를 피웠지만 병마는 멈출 줄 모르고 집집마다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최 씨네 집만은 그 병마가 피해갔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잤으며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도 콧물 한 번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씨네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외심과 의구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최 씨네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산 넘고 물 건너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병도 귀신도 들어가지 못한다더라. 최 씨가 산신령과 내기를 해서 이겼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을 피하기 위해 최 씨네 집 근처를 서성이거나 몰래 최 씨네 우물물을 길어다 마시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상황을 즐기며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내 덕분에 이 마을이 그나마 버티는 줄 알아라 하고 큰 소리를 쳤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빌려주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집은 나날이 화려하게 고쳐졌고 곧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늙은 스님이 최 씨네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누더기 승복을 입고 낡은 삿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최 씨네 대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하더니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침 대문 밖을 나서던 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재수 없게 혀를 차고 그러시오. 시주를 원하면 곱게 말할 것이지. 최 씨는 하인을 시켜 쌀 한 대박을 던져주려 했으나 스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최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보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집안의 기운이 너무나 기이하여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짐짓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이하다니 우리 집은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이오.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버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오? 스님은 최 씨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기둥을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감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나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 법입니다. 들어오는 문을 막으면 나가는 문도 막히는 이치를 어찌 모르십니까? 최 씨는 스님의 말이 귀에 거슬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요. 나가는 문이 막히다니 나는 그저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요. 스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죽음이 없으면 삶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생기 생치가 도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갇혀있는 탁기 주어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경고는 서늘한 예언처럼 들렸지만 이미 성공에 취해 있는 최 씨에게는 그저 질투 어린 저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땡중 같으니라고 썩 꺼지시오. 내 집 마당에 발도 들일 생각 마시오. 최 씨는 하인들을 시켜 스님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합장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기분을 풀려 했지만 스님이 남긴 마지막 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이라는 구절이 귓가에 맴돌아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사랑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치며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쌓여가는 재물과 건강한 가족들이 있는데 굳이 불길한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머리카락에도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외모는 내기를 하던 그날 밤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또한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더 이상 늙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지만 최 씨네 가족만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신선 가족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점차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과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도깨비다.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산다더라 하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최 씨네 집을 피해 멀리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높은 담장을 쌓아 올려 집안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바깥 세상의 인간들을 미개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부에서는 조금씩 아주 서서히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정원을 거닐다가 실수로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러야 정상인데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아주 조금 배어 나오더니 금세 멈추었고 찢어진 살은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통증은 느껴졌지만 상처가 회복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그 상처 또한 몇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벌건 속살을 드러낸 채 그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몸에 난 자잘한 상처들이 낫지 않고 흉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상처가 낫지 않는 거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 씨는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이니 걱정할 것 없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늙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집안의 가축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최 씨네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들도 죽지 않았는데 늙어서 털이 다 빠지고 눈이 멀어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마당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 잡으려 해도 목이 꺾인 채로 살아서 퍼덕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에는 최 씨 가족들만 남게 되었고 넓은 기와집은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점점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 괴물처럼 뒤엉켰고 연못의 물은 썩어 악취를 풍겼지만 그 어떤 생명도 죽지 않고 그 썩은 물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여전히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말라 비틀어진 과일 껍질처럼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스님이 했던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혹시 문신이 말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가는 것도 막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 늙음과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니 낡고 병든 세포들이 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 소리가 생명의 리듬이 아니라 마치 고장난 시계 태엽이 억지로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최 씨네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낮에도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가끔씩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네 가족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만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영생을 얻은 축복받은 집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서서히 부패해가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문신과의 내기에서 얻은 승리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패배였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이 붙였던 부적을 떼어내려 했지만 부적은 마치 대문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긁어내려 해도 불로 태우려 해도 부적은 흠집 하나 나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고 가족들은 그 안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욕망의 대가로 얻은 영생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저주받은 집안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밤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흉흉하게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가 어느덧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천은 의구하게 변함이 없었으나 최 씨네 기와집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이나 다름없는 흉물스러운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려앉아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지붕의 기와는 깨지고 이끼가 끼어 비가 오면 검은 물이 방 안으로 줄줄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른 어른 키만큼 자라나 집안을 뒤덮었고 그 무성한 풀숲 사이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간혹 모르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집에서 풍겨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막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악취는 단순히 썩은 음식이나 오물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썩어갈 때 나는 비릿하고도 끔찍한 냄새, 바로 죽음 없는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최 씨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투전판을 호령하던 매끄럽고 힘있는 손이었으나 지금은 가죽이 말라붙어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검버섯이 피다 보태 살점이 짓물러 진물이 흐르는 흉측한 앞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관절이 굳어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삭아내리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야속하게도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정신이라도 놓아버리면 편할 텐데 문신의 저주는 육체의 소멸뿐만 아니라 정신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뚫린 천장을 바라보며 10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오만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을 막아달라는 뜻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방 건너편에서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지냈는데 등과 엉덩이의 살은 욕창으로 다 문드러져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숨을 거두었을 참혹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죽여줘요, 저리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멀어버렸고 입술은 다 해져서 잇몸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갈망만은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애원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형편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아들은 지붕을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 허리가 꺾이고 다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오고 내장이 파열되는 고통 속에서 그는 며칠 밤낮을 비명을 질러대댔지만 끝내 죽지 않았습니다. 꺾인 허리는 기형적으로 굳어버렸고 으스러진 다리는 너덜너덜하게 매달린 채로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바닥을 긁으며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벼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 제발 죽게 해달란 말이에요. 아들의 절규는 최 씨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 역시 늙고 병든 몸으로 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갉아먹을 듯한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더 이상 이 생지옥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부엌칼을 찾아들었습니다.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숨을 끊어놓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아내의 잠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으나 눈이 보이지 않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누구세요? 영감인가요? 최 씨는 눈물을 머금고 아내의 앙상한 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 죄가 너무 커서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었소. 이제 편안하게 해주리다. 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들어 아내의 목을 힘껏 그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고 아내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숨이 멈추기를, 심장의 박동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녀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반쯤 잘려나가 기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처참한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피는 꿀럭꿀럭 솟아나오다가 이내 멈추었고 잘린 목구멍에서는 씩씩거리는 바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입을 뻥끗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하얀 눈동자만이 핑핑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는 피투성이가 된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아간데 이럴 수는 없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이려야 더 죽일 수 없는 몸 찢어지고 잘려도 생명이 붙어있는 괴물 같은 몸뚱거리가 바로 그들이 얻은 영생의 실체였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방바닥을 기어서 들어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흐흐, 아버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에요. 저승사자가 우리 이름을 장부에서 지워버렸다고요. 아들의 비웃음은 광기에 차 있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뒤엉켜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문득 100년 전 문신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가는 것도 막는 법이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쇠락하면 몸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문신의 강력한 결계가 대문을 막고 있으니 저승사자가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떠나려 하는 영혼조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썩어가는 몸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중간계의 틈바구니에 끼어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가득 찬 악취는 썩어가는 육신의 냄새이자 갈 곳을 잃고 썩어가는 영혼들의 냄새였습니다. 최 씨는 미친 듯이 대문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진물이 나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빌어먹을 부적을 떼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마당의 잡초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그는 앙상한 손으로 문짝을 긁어대며 소리쳤습니다. 문신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내기를 다시 합시다. 이번에는 제 목숨을 아니, 제 영혼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묵묵부답이었고 100년 전에 붙여놓은 부적은 비바람에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채 여전히 붉은 빛을 띠며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주 낮고 음산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대문 밖에는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의 저승사자들이 최신의 집 대문 앞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들어오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는 듯 대문 주위를 빙빙 돌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사슬과 명부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이 집은 도대체 언제 문이 열리는 건가? 데려갈 혼이 수두룩한데 100년째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한 저승사자가 투덜거리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사자가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문신께서 어찌나 독하게 결계를 쳐놓으셨는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안에서 썩은 내는 진동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도 난감하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최애 씨는 절망감에 휩싸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저승사자 양반. 제발 들어오시오. 들어와서 우리를 좀 데려가 주시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결계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의 사자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 최 씨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속임수를 써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신을 속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이제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녹아내려 서로 달라붙었고 눈, 코, 입의 구분이 모호해져 그저 고통을 호소하는 구멍만 뚫려 있는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자고 싶어도 눈꺼풀이 썩어 없어져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흐르는 진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대문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문득 자신이 장기판에서 조를 차로 바꿨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신이 지었던 묘한 미소, 그리고 승패는 승패인 법이라며 순순히 물러나던 그 모습, 문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빌었을 때 어떤 파국이 닥칠지를, 그리고 속임수를 쓴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그 소원을 문자 그대로 들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최 씨의 집은 이제 세상에서 격리된 고립무원의 섬이자 죽음조차 외면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 깊숙한 곳,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당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최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당으로 기어갔습니다. 사당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위패들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족자가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당 한가운데 썩어가는 마루 틈새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연기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는 듯하더니 이내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조상신들이 더 이상 이 더러운 집을 지켜볼 수 없어 떠나려다 결계에 막혀 맴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상신들조차 이 집을 버리려 했으나 최 씨가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꼴이었습니다. 최 씨는 위패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조상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가문을 일으키기는커녕 조상님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썩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자들이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보게 문틈으로 뭔가 기어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최 씨는 화들짝 놀라 다시 대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대문 아래 아주 작은 틈 쥐나 드나들 수 있는 그 틈으로 집안의 탁한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일까요? 최 씨는 그 틈을 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틈을 넓힐 수만 있다면, 만약 내 몸을 부수어서라도 저 틈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 비대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썩으면서 발생한 가스가 몸 안에 차올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탓에 좁은 틈으로는 손가락 하나 내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마저도 그에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이성적인 대화도 인간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썩어가는 육체의 비명과 영혼의 아우성만이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고통받느니 차라리 문신을 다시 불러내어 최후의 단판을 짓겠다고. 비록 그가 다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부풀어 오른 몸을 이끌고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그날처럼 썩어 문드러진 멍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기판은 이미 썩어 없어졌지만 그는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문신이시여, 내기를 다시 합시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으니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마당을 울렸고 그 소리에 반응하듯 대문에 붙은 붉은 부적이 기이하게 꿈틀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신은 이 타락한 죄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줄 것인가? 밤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의 처절한 외침이 밤하늘로 흩어지자 썩어가는 기와집 전체가 기이한 진동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다그락거리며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리는 마치 수백 명의 귀신이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지만 이번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땅바닥을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방구석 어둠 속에 처박혀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허물이 벗겨진 뱀처럼 살가죽이 너덜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왔고 아들은 뼈가 뒤틀려 거미처럼 네 발로 기어 나왔으며 손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거리처럼 뭉쳐서 굴러 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괴물들의 행렬은 최 씨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애워쌌고 그들의 눈 혹은 눈이었던 구멍에서는 깊은 원망과 사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말을 할 수 있는 혀와 입술이 다 녹아내렸기에 그저 끄으 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을 내뱉으며 최 씨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책임져. 그들의 원망은 텔레파시처럼 최 씨의 머릿속을 파고들며 뇌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최 씨는 가족들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러나 용서를 빌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고통은 용서라는 단어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썩은 내는 그들의 한 H&E 응어리진 냄새였고 그것은 최 씨의 폐부 깊숙이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죄책감을 일깨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에 붙어있던 붉은 부적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맹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지만 따뜻함은커녕 살을 태울 듯한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빛을 피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통스러워했고
최 씨 또한 뜨거운 열기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억눌려 왔던 집안의 탁한 기운과 하늘의 분노가 한데 섞여 폭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대문이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밖에서 문을 부수려고 두들겨 패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쾅쾅 그 소리에 맞춰 최 씨의 심장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문 앞에 일렁이던 아지랑이가 뭉치더니 100년 전 그날 밤처럼 거대한 덩치의 문신, 맨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처럼 호탕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붉은 도포를 입고 손에는 거대한 철퇴를 들고 있었으며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이글거리는 분노한 명왕, 밍왕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또다시 나를 부르느냐. 내 놈이 원하던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천년만년 잘 살 것이지 무엇이 부족하여 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최 씨는 문신의 호통에 귀가 먹을 지경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문신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최 씨는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문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당의 잡초들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저주라, 이것은 내 놈이 스스로 빈 소원이 아니더냐. 나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헌데 이제 와서 물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신과의 약속이 그리 가벼워 보이더냐. 문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토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만이 이 끔찍한 결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의 고백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가족들의 신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문신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최 씨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부정이라 무슨 말이냐? 똑바로 고하거라.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100년 전 그날 밤, 장기를 둘 때 어르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제가 졸줄차 최애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이긴 것은 실력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저는 이길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최 씨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문신은 하늘이 떠나갈 듯한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하하, 이제야 그 더러운 입을 여는구나. 문신의 웃음소리는 마당을 뒤흔들었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최 씨를 압도했습니다. 내 놈이 그 얄팍한 손놀림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나는 네가 소매 속에 장기알을 숨길 때부터 조를 차로 바꿀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만 내 놈의 그 끝없는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거짓된 승리의 끝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문신의 말에 최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이 오만한 인간을 징벌하기 위한 거대한 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속임수로 얻은 승리는 무효다. 따라서 네가 빈 소원 또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 문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끔찍한 몰골로 변해버린 최 씨의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나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네가 스스로 죄를 자복하였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네가 훔쳐간 100년의 세월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죄값은 오로지 고통으로만 갚을 수 있다.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문신의 물음은 엄숙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며 대답했습니다. 예,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제 가족들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문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철퇴를 들어 대문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이지. 지혜 제 죄지라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 저 문에 붙은 부적을 내 손으로 떼어내라. 단 그 부적은 내 욕심이 엉겨부터 만들어진 것이니 떼어내는 순간 내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최 씨는 문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대문에 붙은 붉은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펄떡거리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손을 뻗어 부적을 움켜쥐었습니다. 끄아. 손이 닿자마자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손가락 뼈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최 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떼에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제발 좀 떨어져.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부적을 잡아당겼습니다. 부적은 끈적끈적한 핏물 같은 액체를 흘리며 대문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이 처절한 광경에 숨을 죽였고 문신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마침내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부적의 귀퉁이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눈부신 백색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적을 완전히 뜯어내자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대문이 박살나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최 씨는 뒤로 튕겨나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열린 대문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서늘하고도 청량한 바람이 물밀듯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100년 동안 고여있던 집안의 악취와 도끼를 순식간에 휩쓸어 갔고 마당의 검은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저승사자들이 위풍당당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구원자이자 고통을 끝내줄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최 씨의 가족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씨 부인 이제 가시지요? 최아무개야 오래 기다렸다. 사자가 이름을 부르고 이마에 손을 얹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가족들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오더니 썩은 육신은 흙으로 허물어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영혼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영혼은 다시 젊고 고운 새색시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들과 손자들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고통이 없었고 오로지 깊은 안도와 평온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혼이 된 가족들은 최 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의 인도를 받아 열린 대문 밖으로 밝은 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하나둘씩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고 발걸음은 춤을 추듯 경쾌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누워 그 광경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떠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흙더미로 변한 가족들의 육신과 최 씨, 그리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마지막 저승사자 한 명, 그리고 문신만이 남았습니다. 문신은 최 씨에게 다가와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은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얼굴의 분노도 사라져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지만 너는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저승에 가서 네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거라. 문신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문신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본래의 자리인 대문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문은 신의 영역이 아닌 그저 낡고 평범한 나무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승사자가 최 씨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그는 창백하지만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최 씨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100년을 연체했으니 그 이자가 만만치 않을 것이요. 염라대왕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시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저승사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최 씨에게는 그 소리가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최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손을 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서 데려가 주시오. 더 이상 하루도 아니 한시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소. 저승사자가 최 씨의 손을 잡는 순간 최 씨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100년간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끔찍한 고통 찢어지는 듯한 아픔, 숨막히는 악취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벼워진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흉측하게 썩어버린 자신의 육신이 낡은 옷가지와 함께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자신은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이 이렇게나 달콤하고 편안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가자. 저승사자의 짧은 말에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멈춰있던 최 씨네 집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문 밖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낡은 기와집은 굉음을 내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기둥이 꺾이고 지붕이 무너지며 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지만 그 위로 쏘아지는 아침 햇살은 따사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무너진 집터 위로 흙먼지가 가라앉자 마을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의 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온 굉음에 잠을 깼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너진 담장 사이를 지나가며 휑한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는 원망이나 고통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업보를 털어낸 후의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소리였습니다. 최 씨의 집이 무너져 내린 그날 아침 마을에는 유난히 맑고 투명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마을 어귀를 짓누르던 검고 칙칙한 구름이 거치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사이 들렸던 천둥 같은 굉음에 놀라 잠을 설쳤으나 아침이 되자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언제나 코를 찌르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흙내음과 풀내음이 섞인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청년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최 씨네 집터로 향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확인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그들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도착한 최 씨네 집터는 그야말로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는데 거대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썩은 목재와 깨진 기와 조각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잔해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고 후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잔해더미 속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은 오래된 뼈나 흉측한 흔적이 아니라 그저 세월에 바스러진 흙과 먼지뿐이었습니다. 최 씨와 그의 가족들이 남긴 육신의 흔적은
저승사자가 다녀감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하여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폐허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반쯤 부서진 대문짝을 발견했습니다. 100년 전 초혜 씨가 욕심에 눈이 멀어 문신과의 내기를 벌였던 바로 그 대문이었습니다. 문짝에는 아직도 부적을 붙였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먼. 질긴 인연이었어. 억지로 붙들고 있던 숨이 끊어지니 비로소 천지가 제자리를 찾은 게야.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폐허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으고 마을 전체가 나서서 집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서린 한을 풀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마을 사람들은 최신의 집터의 잔해를 치우고 땅을 골랐습니다. 썩은 나무들은 모아서 태워버렸는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가 아닌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 높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최 씨 일가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어 저승으로 떠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터가 정리되자 그곳은 양지 바른 평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 집을 짓는 대신 마을 공동의 밭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욕심으로 망가졌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땀 흘려 가꾸는 정직한 수확의 기쁨으로 그 땅의 기운을 정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최신의 집터였던 밭에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던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과거에 음산했던 신음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땅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난 수확물을 나누어 먹으며 문신과의 내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순리를 거스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된단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도 있어야 하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야 세상이 도는 법이지.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에 입춘대길 부적을 붙일 때마다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었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자만하지 않으며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인심은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발길이 끊겼던 나그네들도 다시 마을을 찾기 시작했고 마을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나그네들은 최신의 집터였던 유채꽃밭을 보며 참으로 기운이 맑고 아름다운 곳이군요 라고 감탄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 노인들은 빙그레 웃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마을 회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갓 쪄낸 고구마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추수 끝난 들판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군부를 지펴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로 위에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톡톡 털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최 진사가 저승으로 갈 때 말이야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하더구먼. 아마도 억겁의 시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게 그리도 좋았던 게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가는 게 이치인데 그걸 거스르려 했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수. 문신님도 참 짓궂으시지 그걸 또 곧이곧대로 들어주셔가지고 100년이나 고생을 시키셨으니. 사람들은 허허 웃으며 고구마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제 최 씨의 이야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긴 겨울밤을 보내기에 좋은 옛날 이야기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겪은 고통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욕망의 끝을 보았기에 그를 연민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얀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포근하게 내려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살짝 열어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려나 보네. 내년 농사도 풍년이 들겠어.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쌓인 최애신에 집터 이제는 밭이 된 그곳은 하얀 이불을 덮고 깊은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지난날의 아픔이 거름이 되어 내년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들을 살찌우고 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저승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 호된 꾸중을 들었지만 스스로 결자해지하여 문을 열고 나온 공을 인정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은 면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다음 생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문을 열고 닫는 경첩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을 묵묵히 지켜보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사시오라고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 한 후일담일 뿐 중요한 것은 그가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을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눈 내리는 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험한 세상 꿈도 꾸지 말고 고운 꿈만 꾸거라. 들어올 복은 활짝 문 열어 받고 나갈 액은 훨훨 문 열어 보내고 물 흐르듯 바람 불듯 그렇게 살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규칙적인 토닥임에 아이들의 숨소리는 점점 고르게 변해갑니다. 방 안의 등잔불도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가물가물해지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여 움켜쥐려 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손을 펴고 놓아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최 씨가 100년 동안 쥐고 있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가 집착을 놓고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죽음이라는 이름의 안식이 찾아와 그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고민이나 욕심이 있다면 잠시만이라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대문을 활짝 열어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맑고 깨끗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듯 마음을 환기시켜 보세요.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나갑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넘었고 마을의 모든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최신의 집터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내려와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닌 달빛이 쉬어가는 평화로운 언덕일 뿐입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연주하는 자장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각자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문신과의 내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무섭고 기이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영원한 것은 없고 막힌 것은 언젠가 뚫리며 맺힌 것은 언젠가 풀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들고 고단했던 일들도 이 밤과 함께 흘러가게 두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마음을 맡기면 편안한 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을 시간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집니다. 꿈속에서는 문신, 맨신, 또 저승사자도 만나지 말고 그저 예쁜 꽃밭에서 논이는 꿈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는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활짝 열린 문을 나서시길 기원합니다. 예시하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온한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